안녕하십니까. 최병훈의 고전산책.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고사성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초보온, 음덕양보, 망양지탄, 당랑박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별로 볼 때는 결초보온이나 음덕양보 이런 이야기는 은혜를 갚는 보온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덕양보에는 손수고 이야기와 소장왕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초보온입니다. 결초라는 것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춘추좌시전에 보면은 각골난망의 유래가 나오는데 그 내용도 결국은 결초보온과 같아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동주열국지에 보면은 진나라가 그 보시 땅을 진시황 진나라에 뺏겼었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진경공이 스스로 출전하겠다고 했을 때 이 진나라 대부로 있던 위과가 자기가 출전하겠습니다. 이래서 결국 진영이 짜졌는데 진나라에서는 위과가 되고 맞서는 진나라에서는 두회라는 사람이 대장이 되었는데 이 두회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장사였어요. 한나절에 호랑이 5마리를 맨손으로 잡고 120근이면요 한 70kg가 좀 넘으니까 저희들 몸무게 정도 되죠. 그런 도끼를 아주 바람개비 놀리듯이 손쉽게 놀리고 그런 도끼 부대, 그러니까 도부수 300명으로 산적 1만 명을 격파한 적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나라에서는 300명의 도부수가 군대 진용도 꾸리지도 않고 말이나 병차도 없이 막 걸어서 공격을 해오는 그런 무지막지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할 수 없이 후퇴를 하고 진영을 닫고 일체의 싸움에 불응한 상태로 지내는데 위과의 동생 위기가 군대를 끌고 합류를 해서 싸움을 해봤지만 도저히 안 돼서 전멸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 가지고 청초파 청초파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서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을 하다가 동생 위기하고 의논을 맞춰본 끝에 이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청초파라는 게 보시의 못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뚝방이죠. 그쪽으로 진나라 군사를 유인해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협공하면 진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진나라 군사를 포위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도끼부대가 반격을 해서 위과의 진나라 군사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수세에 몰렸는데 벼랑간 상대편 적장 두회가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이 틈에 공격을 하고 또 두회의 두 발이 풀에 묶여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진나라 군사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구 베고 찌르고 해서 두회를 죽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죠. 이때 묘한 것은 두회의 발을 풀로 묶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모습을 두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본 겁니다. 이게 지금 풀을 이렇게 묶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노인은 조희의 아비 되는 사람인데 위과 장군이 자기 딸을 개가시켜줘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조희는 이 위과의 아버지가 생존 시에 좋아했던 애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노인의 딸이었죠. 근데 평소에 그 위과의 아버지 위주가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희, 내가 만약에 죽거든 조희를 개갈시켜서 잘 살게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늙어 죽게 되었을 때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조희는 나를 사랑하니까 순장을 시켜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위주가 죽었을 때는 위가는 아버지 정신이 맑을 때 유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효자의 도리다 해서 조희를 개가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조희의 아비 노인이 풀을 묶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결초보언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뒤에도 위가의 후손들은 덕을 입어서 계속 번창하고 그래서 나중에 위나라를 세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엄덕 양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해남자라는 책에 보면은요, 엄덕 그러니까 안 볼 때 남이 안 볼 때 쌓은 덕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 또 엄밀하게 선행을 하면 숨은 행실이 반드시 밝게 드러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엄덕자, 필유 양보 이래서 엄덕 양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손수고의 양두사 이야기이고 초장왕의 절영지은 이야기입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손수고는 초나라 재상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손수고가 어릴 때 밖에서 나가 놀다가 돌아와서 근심에 쌓여서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보시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수고가 머리가 둘 달린 뱀을 오늘 보았는데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손수고가 다른 사람이 또 볼까 봐서 이 양두사는 보면 죽는데 자기는 이미 보았고 다른 사람이 또 볼까 봐서 뱀을 죽여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안 죽는다. 엄덕을 베푸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보답한다고 들었다. 여기서 양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장왕의 고사는요, 초나라 장왕은 춘추 5패의 한 사람이 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장왕이 전쟁터에 나간 틈에 초나라 재상 투월초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의 돌아오는 길을 막고 광군과 반란군이 강가에 좁은 데서 대적을 했는데 이때 투월초가 활쏘기로 승부를 가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초나라 병사, 무명의 병사였지만 양육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제압을 하는데 이 양육이라는 사람은 백발백중의 고사성어 그 주인공일 정도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월초의 제안에 이겨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반란을 평정한 뒤에 장왕은 전쟁터에 나갔던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연회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꺼졌는데 왕의 총희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신하가 그 촛불이 꺼진 틈을 타서 총희를 희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총희는 그 신하의 각건을 끊어놓고 왕에게 와서 각건이 끊긴 사람이 있으니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초장왕은 모든 신하들의 각건을 모두 끊어라. 만약에 끊지 않으면 나하고 제대로 즐기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두 각건을 끊었죠. 그러고 난 뒤에 불을 밝혀가지고 그 각건을 처음에 각건이 끊게 총의를 희롱한 신하가 보호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초나라 진나라 간에 국운을 건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필 전투였습니다.
이때 장왕이 위기에 빠졌는데 장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장왕을 구했습니다. 그 장왕이 내가 평소에 그대를 아낀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목숨 걸고 구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제가 3년 전 연애에서 각건을 뜯긴 자인데 그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는데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영지연이라는 이 고사가 사실은 초장왕의 그 포용 정치, 포용력 있는 모습을 나타낸 대표적인 이야기로 거론되곤 합니다. 그 뒤에 필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초장왕은 폐업을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제가 식견 안목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관련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양지탄과 당랑박선이죠. 망양지탄이라는 말은 바다를 바라보고 한숨을 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자라는 책의 추수편에 보면 가을의 홍수로 모든 강물이 모두 황하로 이렇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황하의 신 하백은 모든 천하의 훌륭함이 다 모였다, 이 황하로 다 모였다 하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북해까지 가봤습니다. 이 북해는 바다죠. 해상을 보니까 물이 끝도 안 보이는 이런 웅장한 모습을 보한 거죠. 그래서 하백은 그 북해의 신을 올려다보며 한숨 지으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백이 하는 한탄이죠. 100가지 정도의 도리를 들으면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또 공자의 지식이 적다, 백의의 저리도 가볍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껏 자기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가볍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무궁한 바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문전에, 이 당신이라는 게 북해의 신 약을 이야기하죠. 당신의 문전에 오지 않았다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내가 될 뻔했구나, 이러면서 한탄을 한 거죠. 이게 바다가 끝이 없이 멀리 보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북해의 신 약이 대답을 합니다. 우물 속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서 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개구리가 사는 좁은 곳에 잡혀 있기 때문이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 여름벌레는 얼음에 대해서 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 벌레가 살고 있는 철, 그 여름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재주가 한 가지뿐인 사람은 도에 대해 말해도 통하지가 않는다. 왜냐? 그가 받은 교육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당신은 좁은 두 강가 사이에서 빠져나와 대해를 보고 비로소 얼마나 스스로가 꼴볼견인지 깨달은 셈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대도의 이치를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천하의 물 중에 바다가 제일 크다. 모든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도 넘치지 않고, 또 바닷물이 한편으로는 계속 새 나갑니다. 새 나가는데도 텅 비지 않는다. 끝이 없는 거죠. 봄가을로 변하지도 않고 홍수나 한 발도 모르고, 양자경이나 황하에 비해서 물 수량도 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은 바다가 스스로 몸을 천지에 의탁하고 기를 엄량해서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다도, 또 이렇게 넓은 바다도 천지 사이에 있다, 이거죠. 이러니 큰 산에 있는 자갈이나 작은 나무, 커다란 못 속에 있는 작은 구멍, 이런 거와 뭐 비슷하다. 사해로 둘러싸인, 바다가 사방으로 둘러싸인 중국도 큰 장고 속에 있는 좁쌀알과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만물 속의 하나일 뿐이다. 중국에 오제가 있죠. 오제가 차례로 왕위를 선양한 것이나 삼왕이 유덕자, 덕이 있는 자 또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업적들을 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두 사소하다. 백의가 왕위를 사양했고 공자가 육경을 논했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신이 하백 당신이 자기 물에 훌륭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망양지탄의 유래인데 이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죠. 우물안 깨구리.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것으로는 깊은 것을 재기 어렵고 우물에 앉아서 하늘이 작다고 하지만 하늘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식견이 좁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견을 넓히는 방법을 독망권서 만권의 책을 읽고 행만리로 여행을 여러 곳으로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서점 앞에 쓰진 글을 보았는데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는 독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말미암아 정쾌해진다 이런 말들이 아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 당랑박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자에 나오는데 장자가 어느 날 밤나무 밭에서 까치를 보고 잡으려고 활로 겨누고 있는데 또 그때 보니까 까치는 사마귀를 또 겨냥하고 있고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꼴을 보고 장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해를 불러들이는구나. 자기 뒤에 자기를 죽이려고 다들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밭에 나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때 또 도망가는 장자를 밭지기가 쫓아와서 자기 밤 훔쳐가는 줄 알고 장자를 막 꾸짖었습니다. 이게 보면 밭지기는 장자를, 장자는 까치를, 까치는 사마귀, 사마귀는 매미 이렇게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자기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것이 당랑박선이라는 뜻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